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원래 턱 관절이 안 좋은데 뒷광대 수술을 해서 더 안 좋아지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뒷광대 수술을 하는 게 위험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 뒷광대가 턱 관절하고 가까우니까 환자들이 되게 이제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이 뒷광대 손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턱 관절이 있어서 되게 위험한 데다, 손댄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여기가 제가 요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뭐 45도, 그 다음에 여기를 옆광대, 그 다음에 이렇게 라테랄 템포럴 리가멘트라고 그래가지고요, 턱 관절하고 턱을 연결하는 인대가 붙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옆광대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템포럴 프로세스 여기까지를 뒷광대라고 보통 저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 정해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갈아주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이제 뒷광대 수술을 한다는 게. 근데 이 부분은 밑에 이 조인트 캡슐이 있어요. 턱관절 TM 조인트를 싸고 있는 이 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대들을 다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인대들이 다치지 않게끔 여기를 뼈를 정성스럽게 갈아주면 흔히 말하는 뒷광대가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뭐 비교적 한 3, 40분이면 끝나고, 양쪽 다 해서. 그 다음에 뭐 회복 기간도 뭐 크게 걸리지 않고, 뭐 멍이 들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절개한 부위에 흉터나 흉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요 해부학 구조를 조금만 알면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경험이 없거나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뭐 위험하다,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손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화상 융기 수술하고 눈이 처져서 눈꺼풀 거상 수술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안화상 융기가 많이 나오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안화상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안화상 융기를 조금 과하게 만들면요, 이 이마를 거상한 거와 같은 피부 땡기는 현상이 벌어져요. 뭐 조금 만들면 상관없겠는데, 그런데 눈꺼풀이 처졌다고 눈썹 거상을 먼저 해놓고 안화상 융기를 만들어 버리면 눈 감는데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 비용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수술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목욕탕 갈 건데 드라이 하진 않잖아요. 제가 항상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잘 씻고 화장하자. 씻으러 가는 동안에 부끄러워서 나 급하니까 화장 먼저 할래, 그러면은 화장하고서 목욕탕 가면 또 지워지잖아요. 그럼 나올 때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화상 융기를 먼저 하면 거상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거상을 먼저 해버리면, 눈썹 거상을 먼저 해버리면 안화상 융기 수술로 눈썹 거상이 너무 과해지거나 눈 뜨는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안화상 융기를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대랑 턱 한 지 3년 됐는데 뭉침, 딱딱한 붓기, 턱 라인 처짐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턱 부위 딱딱하고 감각 없는 부분과 볼페인 부분에 피부염이 심하네요. 사실 피부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사실 몇 년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트가 있는 부위 이런 데에서 환자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피부염, 여드름, 트러블이 난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트러블이 나는 이유는 그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얼굴에 뽀로지 나면 자꾸 손 가잖아요. 그럼 자꾸 만지게 되고 손에 있는 균이 피부에 들어가게 되고, 가뜩이나 뭐 상태 안 좋은데 자꾸 손대서 하면 뽀로지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손이 가면 트러블이 나요. 우리 마스크 요새 많이 쓰니까 막 코 주변, 입 주변 이런 데 트러블 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정해진 거는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아마도 이런 식의 그 손이 가서 그런 게 더 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년 전에 수술한 거랑 뭐 그런 거는 워낙에,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두 달째는 이렇게 피부 한번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혈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회복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제가 이거 글 보면서 이걸 답을 해줘 말어 이런 생각 한동안 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CT라는 게요, 태생적으로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가 500마이크로예요. 500마이크로. 아주 정밀하게 찍어야 500에서 600마이크로. 그러면은 그 CT라는 거로 찍은 게 실제 내 모습하고 오차 범위가 대략 한 1mm에서, 그러니까 0.5에서 1mm의 차이는 존재해요. CT 자체가. 그런데 여기다가 0.1mm 오차도 생기지 않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세션, 그러니까 강박? 이런 게 생겨버리면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CT 자체에서 500마이크로에서 한 0.1mm 정도의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서 그 단계에서도 한 500마이크로 정도 오차가 생겨요.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보형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한 500마이크로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보형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또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그 모든 단계에서 오차를 다 더하면 거의 한 2mm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1mm 미만으로 맞추는 노력은 환자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장에서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0.1mm 오차도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아, 이 수술 하지 말아야겠다. 나 이 수술을 안 할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절골 부위랑 보형물이 삽입되는 위치랑은 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절골 부위까지 보형물이 감싸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분의 생각이고 강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강박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수술하고 났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또는 디자인했던 거랑 조금 오차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연부 조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는 수술 중에 생기는 어떤 변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나는 디자인을 이렇게까지나 내가 했는데 의사가 수술을 뭐 개떡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저는 안 하면 안 했지 그 원망 듣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내 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기술이 거기서까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주신 분한테 답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은 제가 수술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총이 100m에서 맞출 수 있는 총이에요. 근데 1km 떨어진 거를 정확히 맞춰라 라고 나보고 요구를 하면 나는 못 맞춰요. 근처에 갖다만 놔도 나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건데 환자는 이게 명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못 맞추면 또 원망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은 100m에서 맞출 수 있는 총이라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생각하는 거는 1km밖에 떨어진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라 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못해요. 그러면 전 안 할래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인데요. 오늘 저 턱관절 때문에 치과 왔다가 CT 찍게 됐는데 오른쪽에 크랙이 있는 것 같다. 근데 1년 6개월 지났는데 오른쪽만 처지고 붓고 그래서요. 웃는 표정도 어색하고. 이게 참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병원 갔더니 뭐라고 하나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생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요 경우가 딱 그래요. 지금 여기가 크랙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전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확대한 데 보면은 사랑니 있는 데 부위에 여기 살짝 좀 이상하게 보이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중간 라인은 또 크랙이라고 보일 때는 없는데 요 끝에 보면 여기 약간 튀어나온 요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뭐 지금 환자분 걱정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부러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렇게 부러지기는 정말 어렵고요. 이렇게 부러졌으면은 되게 아플 거고요. 수술한 지 1년 6개월 지났대요. 1년 6개월 지났으면 이게 이렇게 부러진 게 이렇게 있지도 않고 거의 붙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엑스레이 하나만으로 찾아보긴 힘들어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이 병원에 있는 파노라마의 해상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크랙이에요.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로로 줄 가죠. 그럼 얘도 뼈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도 크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또 이런 데도 보면 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다 이게 부러졌고 이게 어떻고, 여기도 부러져 보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병원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장비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CT를 찍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설사 이게 수술할 때 부러졌다가 붙은 거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오른쪽만 처지고 붓고 이런 거랑은 연관이 없다.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에서 부작용을 막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는 해요.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대 수술하고서 막 다른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 불안한 심리인 거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사실 요거랑 요거랑 연관 짓기는, 뭐 처지고 뭐 붓는 거랑 뭐 연관 짓기는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 불안하시고 여기 뭔가 자국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한번 네오나스에서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아마도 별 문제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몸이 시린 증상도 감각신경 증상인가요? 뭐 몸이 느끼는 모든 증상은 감각신경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몸 시린 건 솔직히 성형외과 의사라서 저는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원장님, 코 수술할 때 비순각 개선을 위해 전비극 부위에 지지대를 넣는 방식으로 수술한 뒤 노블캣을 받는다면 코 지지인대 제거하나요? 이거 계속 질문이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거 안 해요. 네, 그대로 있는 채로 수술합니다. 똑같은 질문 또 있었죠. 코 수술 시 비순각 성형하려면 고용해부에 연고를 넣는데 이 연고를 지지대랑 연결해 놓거나 혹은 지지대를 지지해주는 방식이라면 노블캣 수술할 때 연골 제거 안 하고 그냥 들어 올려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3D 광대 수술한 지 6년이 됐대요. 6년이 됐는데 얼굴이 비대칭이 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웃으면 입꼬리가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왼쪽 부분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지요. 억지로 찡그리면 올라가지만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로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찬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지금은 웃지 않는 그냥 맹 표정의 사진을 찍어도 얼굴에 비대칭이 보입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고정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인가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질문 댓글 남겼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 글만 보고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수술 전 사진과 후 사진 두 개를 놓고 또는 동영상을 놓고 비교를 해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웃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쪽 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살짝 썩소하는 느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름을 잘 보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의 이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스마일링 할 때 웃을 때요, 이렇게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 입꼬리를 확 잡아 당겨 올려요. 그리고 마이너 머슬도 일부 거들고요. 그럼 요 근육들 두 개가 영향을 받아서 입꼬리 올리는 게 좀 달라지는 건데, 이쪽 뼈에 우리가 박리가 일어나잖아요, 수술할 때. 그럴 때 뭐 여기를 뭐 체부의 뼈를 많이 잘라냈거나, 지금 받으신 3D 광대라는 게 뭔 수술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체부의 절골이 많이 뼈가 많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상방 이동이 됐건 내측 이동이 됐건 뭐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근육이 워낙에 있던 거리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뭐 더 넓어졌거나 또는 더 좁아졌거나 하면은 이게 수축을 해서 움직이는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근육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정해진 길이에 있을 때 여기서 수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광대에 붙은 위치고요. 이게 입꼬리에 붙은 위치예요. 얘는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근육에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릴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가 광대뼈가 여기 있으니까 근육이 이렇게 딱 거리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광대뼈 붙어 있는 위치가 뼈가 없어지거나 뭐 뼈에 이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뼈에 붙어 있던 근육이 이 자리에 안 가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또는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밑으로 쳐져서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당겨도 잘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위에 가서 붙으면 또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 제 추측이고요. 정확한 거는 환자분 모습을 보고 실제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앞광대가 한쪽이 더 튀어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교정 가능한가요? 자, 앞광대는 잘라내거나 밀어넣거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갈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신경 나오고 또 워낙에 얇은 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다른데 병원에 진료 오시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썼죠. 여기 손가락 넣으면 여기는 안경이 닿아요. 근데 여긴 떠요. 이렇게 올려도 안경이 안 닿아요. 여기는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여긴 떠요. 이렇게 앞뒤로. 제 얼굴은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왼쪽이 더 튀어나왔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도 잘 보시면 제 얼굴이 되게 비대칭인데 지금도 안경 삐뚤어졌죠. 이쪽 귀가 높아요. 그러니까 안경 항상 이렇게 돼요. 제 얼굴의 비대칭이거든요.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찍은 사진 보면 다 이러고 있고요. 썩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웃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비대칭들이 있는데 앞광대 부분은 갈아내거나 어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꺼져 있는 쪽을 차라리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완전히 맞추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광대만 삐뚤어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인은 그거예요. 앞광대만 삐뚤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 머리통이 삐뚤어졌든 뭐 턱도 삐뚤어졌군 뭐 눈도 삐뚤어졌든 뭐 이런 비대칭이 다 있지 앞광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어진 거를 여기만 조금 교정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끝 연골 비치는 모양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안에서 아무리 만들어놔도 겉에 피부가 두꺼우면 티가 안 나요.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티가 안 나요. 그 얘기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만하라는 뜻이에요. 에스키모인이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 만들어서 빨래판 복근 만들면 뭐예요? 맨날 입고 있는 게 털잠바하고 패딩인데 그럼 몸매가 좋은지 배에 빨래판 복근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안에서 연골 작업을 해서 막 이렇게 코끝 비치는 연골 만들 수 있지만 동양인은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그렇게 얇게 피부로 드러나는 연골 구조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 동양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잘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피부가 저도 얇은 편이라 여기 연골 끝에 날개 연골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손으로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여기 만져보세요. 그럼 요 갈라진 것도 저는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특히나 낮은 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피부도 전체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수는 있으나 겉으로 티나지 않고 보이질 않는다. 그 말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피부를 얇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피부가 죽어버리면 시커멓게 돼버리고 피부가 죽어버리면 환자분은 코 때문에 근 4, 5년을 고생을 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의사는 거의 미치는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어느 정도 타협을 하자. 이거 연골 꼭 비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겠다고 무리수를 두지 말자. 그 뜻이에요. 광대 수술하고 광대 갭이 2, 3mm, 4, 5mm 벌어진 것은 섬유성 결합으로 나중에 붙으나 거푸집처럼 딱 약하게 붙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나중에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 등 약간의 적당한 충격을 받게 되면
거푸집처럼 붙은 광대갭이 다시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갭이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갭 오차 없이 딱 붙여야 한다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모든 의사들이 이 말에는 동감은 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거푸집처럼 붙었다고 충격을 일상생활을 받았을 때 이게 뭐 큰일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광대 수술에서 섬유성 결합으로 뼈가 붙어가는 거지, 수술하자마자 이게 딱 새하얗게 뼈가 침착이 돼가지고 붙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근데 두피절개로 하면은 45도 부위를 열심히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섬유성 결합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윤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려는 거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섬유성 결합으로 됐다고 해서 그게 뭐 2, 3mm, 4, 5mm 벌어진 게 문제다, 거푸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CT에서 보이는 여기가 섬유성 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여기가 하얗게 변해요. 그럼 말씀하신 그 거푸집 결합이 완전히 골성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제가 실험적으로 본 게 4년 동안 환자를 지켜봤거든요. 이때는 다 섬유성 결합이에요. 그래서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때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하얗게 다 차오르는 거 보이시잖아요. 한 2년째, 1년 반째부터 벌써 밑에서 이렇게 붙어서 골성 결합이 이렇게 오는 게 이해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섬유성 결합이라고 무슨 뭐 거푸집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1년 안쪽에서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2, 3년, 4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다른 예는 이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이게 설마 붙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는 붙을 거야. 근데 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살짝 페인트로 남을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거 여기 잘 붙어 있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환자였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서 왔는데 이게 붙어버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모든 경우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뭐 4, 5mm 갭, 3, 4mm 갭 이런 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경험과 실제 이러한 임상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는 거지. 제가 뭐 난데없이 내가 수술하는 방법을 주장하고자 이런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수술한 경우도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와서 이거 선생님 괜찮아요? 막 걱정했던 환자인데 한 1년마다 한 번씩 와서 CT를 찍었던 환자거든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불안하다고 1년마다 와가지고 저한테 경과를 체크받았던 환자예요. 근데 한 4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 환자도 한 5년 만에 봤더니만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는 오랜 기간을 지켜봤으면 거푸집 결합 이런 단어를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3차 신경통의 증상 중에 편도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나요? 편도염 때문에 3차 신경통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3차 신경통 때문에 편도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저는 경험한 바가 없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가능하죠. 편도염 때문에 3차 신경통 증상을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비인후과 가서 편도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옆광대 근육, 정확히는 옆광대 살짝 밑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볼록하게 나오는데, 성악이나 노래, 가요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그쪽 근육이 발달하나요? 그쪽 근육이 교근이거든요. 마세터 머슬이라고 하는. 근데 옆광대 축소했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를 많이 해서 근육이 자라면 말짱 도루묵일까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이런 분이 입을 크게 벌리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요. 이거 근육이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근육이 아니고요. 이건 턱 관절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도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제 얼굴이. 근데 제가 입을 벌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광대고요. 여기 보세요. 튀어나오죠? 이렇게. 여기 턱 관절이에요. 입을 이렇게 이 서브룩세이션이라고 앞으로 빼는 거, 턱을 내미는 거, 그거랑 입을 벌리거나 하면은 얘가
밑으로 쭉 빠져요. 자, 입을 벌릴 때 이렇게 돼요. 입을 벌릴 때 관절이 앞으로 빠지죠. 이때 이 관절 돌기가 옆으로 볼록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근육이 어쩌고 저쩌고는 아니에요. 그냥 이 근육들이 워낙에 있던 근육이고 광대 수술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게 더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때 요 녀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올 때 보통은 안 나오는데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앞턱의 살은 근육이라 줄일 수 없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로 앞턱은 근육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뭐 주사로 뭐 어떻게 잘라내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또 부작용이 따라오니까 마음은 이해가 돼요. 뼈도 살짝 긴 편이긴 하지만 턱살이 좀 있는 편이고 살짝 앞으로 나와 보이고 길이 축소했을 때 살들 처질까봐 걱정되고 길이는 줄이되 후진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턱살이 문제예요. 맞아요. 이건 문제예요. 완전한 해결책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후진은 절대 안 하려고. 네, 후진은 하지 마세요. 최근에 뼈 수술하는 선생님들 10분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후진술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논문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후진은 어지간하면 하지 말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후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근육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 그림 되게 제가 이 아나토미 넥스트라는 회사인데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이렇게 있어요, 근육이. 물론 지방도 있죠. 요 노란 거 지방이고요. 지방이고 뭐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도 있고. 근데 턱살이라는 게 결국은 이걸 빼든 빼려면은 이 근육을 잘라야 되는데 이 근육에 손상을 주기가 멘탈리스 머슬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손상 주기가 저는 싫은 거죠. 그러면 요걸 손상을 줬을 때 또 입술이 처지거나 뭐 입 다물기가 힘들거나 뭐 잇몸이 많이 보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툼한 것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술할 때는 조금 잘라주고 당겨주고 뭐 이런 짓은 해요. 근데 이걸 살을 줄이려고 이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떡볶임에 제사 지낸다고 딴 거 하러 들어갔다가 살짝 해주는 정도는 한데 이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근육이 많은데 물론 지방도 있어요. 요 노리끼리 한 거 요거 지방이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지방이고. 근데 근육이 손상을 안 주면서 턱살을 제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방흡입하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첫 번째 질문인 흉살 하악 부분 뻐근한 느낌 질문 드려요. 이러한 증상이 겨울만 되면 심해지는데 그 이유가 혈관이 수축해서 그런 건가요? 추운 날만 되면 굳은 느낌이 심해서요. 이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뼈 자르면은 뼈 다치면 비 오는 날 쑤신다. 솔직히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뼈 수술만 거의 한 1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날 굳은 날 병원으로 전화가 빗발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별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날 굳은 날 비 오면 쑤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간혹 겨울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조금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턱 자르면서 근육을 자른 경우 또는 과절제인 경우 또는 막 금속 보형물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금속으로 막 플레이트 잔뜩 이렇게 박아놓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로 연관 짓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람이 몸이 다쳤잖아요. 또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제일 나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물론 수술을 아주 이상하게 해놔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요즘 바빠서 라이브 시간대 못 들어갔네요. 완전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광대 수술할 때 옆광대 나온 사람들은 옆뼈 쉐이빙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옆뼈 아니고요. 뒷광대예요. 뒷광대. 쉐이빙 한 거 안 한 거 저는 쉐이빙 안 해요. 뒷광대만 좀 갈아주는 거 해요.
제 친구가 광대 수술했는데 아직도 옆에서 봤을 때 옆광대, 이게 옆광대 아니고 뒷광대일 거예요. 옆에서 뼈 갈아주었으면 옆모습에서 광대가 더 들어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거 뒷광대예요. 제가 이 질문 보면서 옛날에 이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로댕, 오뎅, 덴뿌라? 이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 이제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요거 동상을 놓고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로댕이라고 썼는데 옆에서 본 애가 그거를 로댕을 보고서 오뎅이라고 쓰고 또 그걸 본 애가 또 덴뿌라라고 답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게 전달되고 이해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영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랑 또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쉐이빙 반대하는 입장이고 뒷광대는 갈아주는 거 정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옆뼈 옆광대가 아니고 아마도 뒷광대일 거라고 봐요. 치과에서 왼쪽 상악동 어금니 옆니를 임플란트 한 뒤 왼쪽 광대 뼈 라인까지 거미가 지나간 듯한 미미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경과 가봐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요 치아를 임플란트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요 퓨레 알베올라 너브라는 게 이 맥실라리 디비전 V2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얘가 광대 쪽이랑은 사실은 조금 먼데 이 상악 앞쪽이랑 요런 쪽은 감각을 담당을 해요. 요 밑에 쪽으로. 그래서 아마 이때 임플란트 심으면서 신경 치료하고 그랬을 때 뭐 연관된 주변 신경이 조금 다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무슨 치료를 한다고 할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 심을 때 우리가 여기 신경치료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신경이 조금 다친 게 아닐까? 뭐 주변의 신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뭐 이런 가설?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디 간다고 이걸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임플란트 심은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안면부가 긴 사람은 노블캣 수술하면 중안면부가 더 길어 보이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블캣 수술을 하면 인중이 길어져서 눈에부터 인중이겠죠? 인중까지 거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느껴지죠. 평면 오목하던 사람이 이 중안면부가 긴 사람이 볼록해지면 더 길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글만 보고 제가 환자분 얼굴을 상상하지만 실제 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사실 글로 하기보다는 환자분 얼굴을 좀 보고 CT도 보고 하는 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마다 그러면 코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라리 노블캣보다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또는 턱을 어떻게 하고 요걸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조합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너무 단답식으로 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내는 방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이게 상호가 다 연관이 돼 있고 뭐 하나 바뀌면 뭐에 영향을 주고 뭐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글만으로 표현된 내용으로 제가 환자분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조언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하고 싶은 자칫 잘못 말했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 제 얼굴 넙대대하고 교근도 발달해서 사진 찍으면 얼굴이 더 커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번에 윤곽 3종 받으려고 정말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니 다행히도 신경 높게 있고 뼈도 두껍고 모든 병원에서 효과를 많이 볼 얼굴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이렇게 많은 병원을 다니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메일로만 이렇게 유튜브에서만 질문을 주시나요? 다만 제가 걱정인 건 교근에 대한 원장님들 말씀이 달라서 어떤 수술 방법이 맞는 건지 뼈나 피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나 근육이 어떻게 될지 윤곽할 때 근육은 상관이 없는지 의사가 아닌 저로서는 판단하기 힘드네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병원은 무조건 수술할 때 사각턱 수술을 절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들 그룹이 있고 다른 병원은 또 심부볼 제거를 해야 된다. 또 다른 병원은 사각턱 근육 발달되어 있어도 수술할 때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진 않죠. 윤곽 후 사각 근육은 어떻게 변하는지와 원장님이 가장 권유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논문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께 가장 최근 나온 논문인데요. 롱텀 체인지 마세트 머슬 팔로잉 리덕션 고니오플라스티. 그러니까 턱 자르는 사각턱 수술하고서 교근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 관찰한 보고예요. 그래서
뭐 56명 그래서 112개의 그 교근을 CT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귓볼에서 입술 이렇게 해서 플레인 A, B, C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요거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CT를 측정해서 해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교근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A, B, C 이렇게 해서 볼륨을 다 측정해 봤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언더 플레인 C 이게 어디냐면 언더 플레인 C가 여기가 C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줄었다. 그래서 비율이 53%까지 줄었다. P-value도 0.0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각턱 절제술 후에 하악각 부위에서 교근의 부피 감소가 발생한다. 특히 교근의 하방 부위에서의 감소, 대략 수술 전 대비 53%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술한 환자, 요로턴 환자를 이렇게 가이드되고 요만큼 잘라냈어요. 10달이 지났을 때 턱이 이렇게 됐는데 요 큰 근육들이 같이 줄어든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뼈만 잘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서 교근 축소술 쳐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 영상이 2020년 4월 5일 날 교근 축소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이랑 다 리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조금씩 잘라낸 거고요. 보기 편하시라고 짧게 만들어낸 영상들이고 이게 본 방송 내용이에요. 한 2시간짜리인가 되는데 한번 요거 천천히 보시면 지금 질문 주시는 내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안면 윤곽으로 턱 자르는 게 아니라 양악 수술로 턱 윤곽 손대는 거 없이 회전으로 각도만 꾀하면 턱 길이가 많이 짧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럴 때는 또 무식한 그림이 또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렸어요. 자, 주걱턱이죠? 이런 사람들을 뼈를 자르거나 뭐 이런 거 없이 회전만 시킨 거예요. 똑같은 거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그냥 돌린 거예요. 자, 돌리기만 했어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길어졌나요? 짧아졌나요? 여긴 길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상악 쪽을 더 위로 올려줘야지 조금 짧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전으로만 각도 변화를 꾀하면 짧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시듯이 길어진다는 거죠. 주걱턱인 경우에. 원장님 노블캣 수술하면 불가피하게 순소대, 여러분 순소대가 뭔지 아세요? 입 안쪽 넘으면 입술 아래 위로 이렇게 끈처럼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걸 순소대라고 하는데 프레뉼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그렇다면 순소대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기능은 없어요. 원장님 병원 홈페이지에 귀족 재수술이 있던데 아직도 이 수술 하시는지? 하죠.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는 거죠. 요런 그 순소대의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기능이 뭔지 알려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그림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되고 나면은 이 배아라는 게 생겨요. 피투스라는 게.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생긴 아이예요. 그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해요. 이게 신생아예요, 신생아. 자, 잘 보시면 요게 뭐냐면 요게 눈이에요, 눈. 요게 눈이에요, 눈. 요게 눈이에요, 눈. 눈이 점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런데 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얘가 나와서 윗입술이 돼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양쪽으로 자라 들어오고 얘는 코가 되고 얘는 콧구멍이 되고 얘는 윗입술이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요.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이 붙어요. 퓨전이 일어나요. 그 퓨전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게 프로넬룸이에요. 그게 혓바닥 밑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랫입술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붙을 때 퓨전될 때 생기는 게 그 프레뉼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신생아예요. 그리고 2살 되면 이렇게 되고 성인이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이 머리하고 얼굴하고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신생아 때는 중간에서 밑에예요. 한 4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체 얼굴에서. 근데 성인이 되면 중간에서 약간 눈이 위로 가요. 그래서 한 60%, 55% 요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발생학적인 얘기예요. 요걸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실제 태아를 우리가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입체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 녀석이
맥실라리 프로세스라는 애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윗입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붙어야지 윗입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붙어야지 돼요. 그 과정이 이렇게 요 녀석이 콧구멍 여기 막히고 요게 붙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벌어져 있죠. 근데 요게 윗입술 될 녀석 후보자예요. 후보자. 얘가 그러다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붓기 시작하죠. 붙죠. 이렇게 하고 응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생긴 그게 순소되기 때문에 특히 뭐 딱히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라주죠. 보통 그것 때문에 발음이나 음식이 끼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작업을 하지 그거를 뭐 유지하는 데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1년 전에 제가 반대했었는데 저 몰래 사각턱 수술을 해버렸는데 이거 보통의 경우하고 반대 경우죠. 엄마가 반대하고 딸이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엄마가 했네요. 그죠? 이 경우는 한쪽 턱에 고름이 많이 차기도 했었고, 고름이 찼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라내는 수술했는데 고름이 찼다 그러면 그건 피고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꺼즈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경과나 나오는 액체의 냄새 또는 성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CT에서 꺼즈 안 나오거든요. 뭐 나오는데 뭐 고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런데 찐득해. 그런데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는 별로 없어. 이러면 그냥 피고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냄새를 맡았는데 입안에서 걸레 냄새가 나. 그러면 꺼즈일 가능성이 많아요. 꺼즈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나오는 고름 냄새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맡아보는 걸레 냄새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그 냄새만으로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고름이 차는 경우, 꺼즈 아니면 근육을 잘라냈을 때 피가 많이 났다가 그 피가 고여서 썩은 거,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염증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 안쪽, 이렇게 귀 안쪽까지 염증이 퍼지면 중이 내이까지 염증이 퍼져나갈 수는 있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치료 안 받고 안 가셔서 그러는데 개선이 아니라 빨리 진단을 받으세요. 의심만 하면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이 안 됐잖아요. 진단.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거의 시작은 진단이다. 근데 진단이 안 됐는데 무슨 치료를 논하고 좋아질까요를 물어볼까요? 병원 가세요.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확인하시든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가서 CT 찍어보고 확인을 하시든 정 이놈 저놈 다 못 믿겠다 싶으면 대학병원 가셔서 확인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이걸 집에서 묵히고 있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잘못하면 귀도 말썽 생기잖아요. 이건 말썽 생기면 청신경은 회복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세요. 두려워할 시간에, 유튜브에 글 남길 시간에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시는 게 환자분이나 어머님한테는 훨씬 더 필요한 얘기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날 타병원에서 11월 20일이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죠. 윤곽 3종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3개월 후에 본인이 원하면 CT 찍을 수 있다고 하셔서 아직 수술 후 CT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고요.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 병원에 한 달 후, 세 달 후, 6개월 후 CT 촬영 수술 경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솔직히 환자분 생각하면은 뭐 받으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등 돌리고 나서는 참 씁쓸해요. 이게 무슨 지금 이 세태가 이게 뭔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는 CT를 왜 안 찍어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CT를 왜 안 찍어줄까요? CT 찍고 환자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딴소리하고 이런 거가 듣기 싫어서 그냥 믿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환자가 너무 예민해하고 그러니까 또 뭐 보고서 또 뭐 이렇게 말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피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와서 찍어보고 경과 봐드리는 건 괜찮은데 뭐 저야 뭐 상관은 없는데 이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수술해준 의사한테 내가 신뢰를 범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원 선택할 때 뭐 저희 병원 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수술을 하시든 뼈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 전, 후 경과 때마다 CT 찍어서 확인시켜주는 병원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근 6개월 넘게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한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래요. 그럼 이걸 제가 지금 받아줘서 경과를 봐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CT 찍어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저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하면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인데 아이 나가세요 라고는 말 못 하겠는데 오라고 말하는 건 참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아니 전 봐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잘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아유 여긴 좀 아쉽네 뭐 이렇게 말한 거 갖고서 그 병원 쫓아가가지고 거기 잘못됐대잖아요. 백정환이가 그러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요. 오지 마세요라고도 말 못하겠는 이런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노핏 수술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노핏도 마찬가지로 일반 실리콘처럼 제거도 간편한가요? 이노핏도 그냥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형태만 우리가 맞춤형으로 만든 거지 그냥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거도 편하네요. 네. 성형은 아닌데 코뼈를 박아서 피 엄청나고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 그 부위를 만지면 살살 만지면 찌릿찌릿한데 신경이 손상된 걸까요? 4달째 지속됩니다. 코끝을 살살 만지면 그 주변부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서 너무 소름 돋아요. 자, 여러분 하나 그냥 상식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성형외과 의사들 후배들 오면은 응급실 당직 서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코뼈가 부딪혀서 왔어요. 꽝! 코피 장악 흘리고. 그러면 응급실에 오면은 우리가 CT를 찍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이학 검사라고 해서 의사가 피지컬 이기점이라는 걸 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를 꽉 부딪혔어요. 그러면요, 여기 다친 데 말고 요 살짝 윗부분 있죠. 거기를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톡톡 쳐보세요. 이렇게 코뼈 있는 데를 톡톡톡톡 세게 아니고 꽝꽝꽝 아니고요. 톡톡톡톡 요 정도로. 이게 실제로 응급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러니까 톡톡톡톡 쳐봐요. 그랬을 때 환자한테 아프세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뼈가 부러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코가 시큰해요. 찌릿한 느낌과 시큰한 느낌이 든다는 표현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코뼈 금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4달째 지속된다라는 거는요. 코뼈에서 이 코 피부로 신경이 뚫고 나오는 감각신경이 있어요. 이게 여기 표현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아까 보여준 신경 있죠? 여기서 보면은 코 안쪽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안쪽에 요 신경이 코뼈를 뚫고 나와서 여기 옆에 사이드월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감각을 살짝 담당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도 신경이 다쳐서 이렇게 남의 살 같고 막 찌릿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고 어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꽝 부딪히면 집에서 아 이거 코뼈 부러졌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그랬을 때 시큰시큰한 느낌 들고 찡하고 이러면은 빨리 응급실 가서 또는 다음날 성형외과 가서 코뼈 부러졌는지 확인하세요.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입안으로 저 뒷광대까지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입안으로 보여요? 보려면은 여기 교근을 다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요거 조금 하겠다고 여기를 다 박리를 해야 되는 어마무시한 일이 생겨서 안 되고요. 이 옆에 잘라요. 구렛나루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절개해 가지고 갈아내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갑니다. 입안으로 절대 못 합니다. 여기는 뭐 할 수야 있죠. 근데 그거 조금 하겠다고 연부 조직 손상이 너무 커요. 옆광대를 많이 갈아서 옆광대 중간이 뼈가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황당했거든요. 옆광대 많이 갈아서 중간이 뼈가 안 보이는 환자 엑스레이 사진 보여준 의사가 있었는데 옆광대 뼈가 중간에 비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옆광대 속이 비어 보이지만 연부 조직 그런 게 채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옆광대 아치 중간이 뼈가 끊겨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러면 안 되죠. 광대뼈가 흡수되거나 뼈가 끊겨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갈아내서 생긴 문제가 여기거든요. 이게 한때 유행했던 이 갈아내는 수술.
이게 뼈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아내고 잘라내다 밀어넣었다가 뼈 다 녹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갈아내고 자른 경우. 근데 이런 경우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일단 함몰이에요, 함몰. 광대뼈가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예요. 딱 봤을 때 여기가 함몰돼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광대의 이 활은 안면 유지인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뼈가 없어졌으면 유지인대가 걸칠 데가 없잖아요. 그냥 떨어져 늘어지면서 늘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표정도 이상해져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가능한 한 이 활은 살려줘야 돼요. 물론 없는 분들도 막 눈에 띄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거나 표정 지을 때 보면은 거기가 없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근데 뭐 아주 무슨 뭐 장애인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 평소에는 1인데 웃으면 3이 되는 턱은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영상 이게 턱이 작은데 턱 근육이 남는 행잉친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입을 다물 때는 좀 크게 볼까요? 턱이 없는 분들은 입을 다물 때 이렇게 다물어요. 이렇게. 근데 웃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확 늘어나죠. 그래서 턱이 짧은 분들이 이렇게 행잉친이라고 있는 게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아마도 턱이 짧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또는 선천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턱살이 많고 웃을 때 축 처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3배 된다. 평소에는 1 정도 길인데 웃을 때 되면 턱 길이가 3배가 된다. 그 뜻이겠죠. 근데 뭐 과장이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는 턱이 뼈가 없는 경우, 받쳐주는 뼈가 없는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워낙에 또 그런 식으로 턱끝 살이 이렇게 또 발달한 경우도 있어요. 모 연예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턱 수술했냐라는 오해를 받는 연예인이 있죠.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맨날 원장님 언제 한번 나 수술 안 했다고 원장님이 증인 좀 써줘 그러길래 왜 너 수술했다고 누가 괴롭히냐 그랬더니 아 자꾸 그런 소리 듣는데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CT 찍어준 거 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와 내가 CT 오픈해 줄게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아직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한참 그때 막 스타덤에 올랐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수술 후 왼쪽만 중간에 패여 있는데 패인 거 메꾸는 게 덜 처질까요? 사각턱에서 패임을 메꾸면 어떻게 덜 처지냐 요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처지는 데는 아니에요. 처지는 데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교근이 땡겨 올리기 때문에 뼈가 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되죠. 처지지는 않아요. 여기는. 여기는 처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뼈가 없으면 대신에 여기가 처져요. 불독살이라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말하는 요런 살이 여기서 처져요. 그러니까 실제 뼈는 여기 없는데 처지는 건 여기가 처져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메꿔주면 여기 처지는 게 조금 덜 보이는 거죠. 덜 처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보이게 되죠. 물론 덜 처지기도 하겠죠. 여기가 볼륨이 생기면 어쨌든 연부 조직이 조금은 땡겨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광대 수술하고 나이 들어서 처질 때 그냥 나이 들어서 처지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일란성 쌍둥이 한 명을 수술해 놓고서 나이 될 때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대답은 명확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똑같을 수야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흐물흐물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뼈 수술한 지가 근 20년 돼 가는데 제일 오래 본 환자가 한 18년 됐거든요. 제가 광대 수술하고 사각턱 수술한 환자 지금 20대 초반에 그 친구 봤는데 내일 모레 40이라고 저한테 40 된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왔던 친구가 있는데 보면은 그 친구 살이 뭐 흐물흐물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어 가는구나, 너도 늙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걱정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윤곽수술 반대론자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근거를 갖다 들이대도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끔 제 영상 댓글에도 그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겠죠? 나이 들수록 앞니 쪽 치조골 소실이 일어나나요? 이것도 예전에 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렸죠. 요거 이렇게 있다가 나이 들면 이빨 빠지고 치조골 여기 노란 거 없어지고 그래서 합죽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당연히 치조골은 나이가 들수록 윗니 아랫니 다 없어지죠. 이게 뭐 이빨이 먼저 빠지냐 치조골이 먼저 빠지냐 뭐 얘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빨이 빠지면서 치조골이 약해진다는 게 조금 더 우세해요. 근데 어쨌든 나이 들면 이 치조골 아래 노란색 위아래 노란색이 얇아지는 거는 뭐 자명하죠. 원장님 저 9월에 관자놀이 필러 맞았는데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본인이 제가 하라는 거 시킨 거 그것만 하고 내년 우리 봄에 보기로 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받는 것도 전혀 문제 없고요. 광대축 수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님 상담 시 체부는 L자 절골로 플레이트가 아닌 핀 3개로 이게 무슨 외계 언어인가? 여러분 플레이트가 뭐고 핀이 뭔지는 아시나요? 플레이트는 요렇게 생기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요게 플레이트예요. 그 다음에 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나사죠. 이렇게 스크류 이렇게 얘를 여기다 박는 거예요. 이걸 스크류라고 하고 이걸 플레이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플레이트 앤 스크류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없이 얘만 박는 경우는 턱에서는 가능한데 광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걸 핀이라고 보통 또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핀 3개로 상방 고정 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플레이트랑 뭐 이런 거를 해서 고정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선절고로 자연유착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연유착보다는 고정을 하자는 주의로 저는 바꿔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자연유착보다는 그냥 고정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아닌 핀 고정의 안정도 이거 사실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마 상담을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듣고서는 좀 혼동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죠. 이해가 안 된 채로 단어만 옮기다 보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플레이트 아닌 핀 고정 이런 말은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에이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2달 전에 식사하다가 혀를 세게 깨물었습니다. 깨물자마자 혀 중앙부터 3~4cm 위로 칼로 그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카롭고 얇은 종이에 손이 비면 상당히 따가운데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런 증상을 받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염증은 전혀 없습니다. 혀에는 감각신경이 되게 많아요. 뭐 미각을 느끼는 것도 있고 통증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각신경 손상인데요. 좀 지켜봐야죠. 거기다 뭐 검사한다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치료한다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2달밖에 안 됐으면은 6개월 1년 지켜보셔도 되고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알 발음할 때 혀가 말리는데 이름 발음을 하거나 가글을 하거나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느낌 받고 혀를 접거나 알 발음할 때 종이로 혀가 베인 듯한 이건 흉살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약은 먹을 만큼 드신 것 같으니까 신경 손상 된 거죠. 근데 좋아질 거라고 봐요. 어떤 때는 안 아프고 어떤 때는 아프고 따갑고 이건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길 바래요. 턱끝 T절고로 처진 턱끝 피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됐습니다. 근육을 당겨서 고정해주는 방법과 턱 밑 절개로 피부를 잘라내는 교정 방법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방법을 바꿔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입이 안 다물어진다 턱이 더 늘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턱 살은 이중턱은 좋아지는데 이 턱은 더 늘어지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겉에 흉터 남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이면 가능한 한 입안으로 근육을 정리해 주는 거를 저는 선호하고 또 하나는 T절골 후 이렇게 T절골 후 처진 턱끝이 문제라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뼈 볼륨이 줄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보다 근원적인 거는
뼈가 줄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남는 살이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뼈를 볼륨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근육 조작만으로는 지금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 다 맞아요. 피부 잘라내서 교정해도 효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던 경우들은. 그 다음에 근육을 묶었을 시 앞으로 턱이 더 나아 보일까 하는 걱정, 뭐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를 살로만 해결하려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CT 보고 실제 연부 조직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원장님, 코 중심축 자체가 휜 것도 수술로 개선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이 그림 보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이런 코가 있어요. 이거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죠. 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코가 보이고, 입을 기준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죠. 얘는 더 심해요. 눈을 기준으로 보면 코가 이렇게 돼야 되고, 입을 기준으로 하면 코가 이렇게 돼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죠. 얼굴 전체가 삐뚤어진 부분을 코를 똑바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코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이런 얼굴형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얼굴 중심축에다가 그냥 이렇게 맞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축에. 이 얼굴 축에다가 맞춰 놓는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덜 삐뚤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뭐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알아요. 수술하기 전엔 내 얼굴이 이런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수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쌍꺼풀했다고 이렇게 얼굴형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코 수술했다고 이렇게 바뀌지도 않을 거고 양악했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본인이 이런 얼굴이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얼굴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원망하지 말고 수술 전에 내 얼굴을 잘 관찰하자. 그리고 이런 비대칭은 수술로 교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조테라피 편에서 피부가 두꺼워서 광대 부피가 커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았는데요. 피부가 두꺼운지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얇은 사람, 두꺼운 사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꼬집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꼬집으면 제가 이렇게 꼬집었을 때 두께가 대략 한 1cm 조금 더 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뭐 이렇게 꼬집어 보셔도 되고. 그러면 저는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얇냐 두껍냐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10mm 안쪽이면 괜찮다, 정상이다. 10mm 넘어가면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꼬집었을 때 두께로 그러면 보면은 꼬집었을 때는 그냥보다는 두꺼워지니까 2배가 되니까 이게 꼬집었을 때 이게 한 1.5cm 넘게 두껍다 그러면 나 두꺼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딱 꼬집었는데 1.5 미만이다 그럼 정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염 수술이나 비중격 망곡질 수술 후 나중에 코 수술하면 재수술로 분류되나요? 이건 뭐 수술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이 질문의 의도는? 비염 수술을 만약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재수술이겠죠. 비중격 망곡줄 때문에 다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재수술이겠죠. 근데 코끝 수술을 한다 그러면 재수술은 아니겠죠. 그럼 모르겠어요. 이건 수술비 때문에 그러신 거면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중안면부가 꺼진 20대 여자입니다. 이제염을 해소하고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블캐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이 가격도 아니고 수술 후 붓기 통증이 아니라 수술 후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거죠. 어떤 수술은 안 해요, 우리가. 그죠? 코 수술의 경우엔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해 볼 수 있으나 중안면부도 포토샵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누핏 코 수술 계획 중이라 프로그램의 CT 음영을 수정해 보고 있는데 중안면부 역시 수정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 중안면부 수정한 걸로 보형물 제작은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코에만 특화돼 있어요. 근데 만져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만드셨대요. 요게 수술 전이겠죠? 요렇게 팔자 꺼져 있는 거를 요렇게 좀 밋밋하게 여기를 올릴 수 있겠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하려고 수술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저 블로그에 써놓은 거 있는데 여기 꺼진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등고선 표시를 해놓으면 음영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직후, 이게 수술 후 6개월이에요.
보시면 이 등고선 변화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꺼져 있으니까 등고선이 막 찌글찌글찌글 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6개월 나서는 여기 등고선이 없어졌죠. 여기가. 그만큼 여기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가. 크게 볼까요? 여기가. 자, 여기는 어떻게 보여요? 등고선이 찌글찌글찌글 하죠. 위선하고 이선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수술 직후부터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나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올려주려고 수술하는 건데, 수술 전에 이렇다고 해서 수술 후에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의 한계가 여기를 올려주면 콧볼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콧볼이 조금 이상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하셨길 바래요. 이건 실제로 제가 수술해놓고 환자 사진을 3D 매핑해서 본 거니까 요건 더 정확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술 후 모습이죠. 수술 전에 이걸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지금 제가 열심히 회사랑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 전에 이걸 보고 이 수술 후에도 이렇게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막 더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100년 성형외과 의사의 꿈이에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래서 100년 성형외과의 난제라고 보시면 돼요.